이재명 대통령이 위험직무 수행으로 순직한 이들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마지막 초대 손님으로 연말을 맞아 이들을 초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려운데 이는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또 때로는 밤낮 없는 경무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선 분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어 순직자의 용기가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간직해달라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고 국민을 위한 헌신이 명예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산불 진화나 인명 구조 활동 등을 펼치다 순직한 경찰, 소방, 군무원, 해양경찰 등 공직자 18명의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 초청 행사를 마무리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문을 닫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올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약 106만 1000명 중 69%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됐습니다. 고용 안정성 낮은 일자리에 노년층이 집중된 겁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2022년 이후 최근 시점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1위였습니다. 다만 자산에 포함한 자산 빈곤율은 17%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데이터처는 소득, 자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인 중에서도 이제 소득은 빈곤하지 않은데 자산이 빈곤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득은 빈곤한데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가구, 그리고 둘 다 빈곤한 가구가 가장 취약한 노인 계층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좀 구분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좀 입체적으로 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조 원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2007년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주거지표를 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증가했습니다.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늘며 전세를 넘어섰습니다. 여가 소비에서도 소득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가구 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여가 비용은 23만 3천 원으로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검거율은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제 지역 내 총생산 결과 국내 경제 회복 흐름 속에서도 지역별로 명확한 온도차가 확인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건설업 의존도가 큰 지역은 경기 부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자동차 생산이 늘며 광업, 제조업이 7%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3% 넘게 늘었습니다. 동남권도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업 증가에 힘입어 1.1% 성장했습니다. 충청권과 대경권 역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호남권은 건설업 생산이 큰 폭으로 줄고 전기, 가스업도 감소하면서 지역 내 총 생산이 1.2% 줄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와 울산, 서울 등 11개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남과 제주, 인천 등 6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경기는 광업, 제조업이 9% 넘게 늘며 3.9% 성장했고 울산과 서울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증가로 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제조업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이 수도권과 산업 중심 지역의 성장을 이끌었고 건설업 비중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은 공식 기록으로만 17만여 명. 정부가 아동 수출국의 그림자를 벗고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7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양을 국가 책임제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올해 7월 시행된 공적 입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합니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학대 아동 등을 보호할 전문 위탁 가정도 확대합니다. 원가정 부모와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또한 지원합니다. 학대 예방에는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보다 빨리 발견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향합니다. 지금은 만 8살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받는데 2030년에는 만 13살 미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 돌봄 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 돌봄을 도입해 확산하고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 연령도 확대합니다. 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아동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행 사법, 행정 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 표명권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북한 등 반국가 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특수자료로 분류해 열람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구시대의 유물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의 개방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에 많은 언론인들이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사실은 좀 뭐라고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와 국정원 등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들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바뀌면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됩니다. 정부는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가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39.8%로 가장 높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여가 활동을 혼자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의 여가 활동은 줄어든 반면 동호회 회원이나 직장 동료 등 사회적 관계 속 여가 동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 활동 비율도 지난해 38.5%에서 43.2%로 4.7%포인트 늘었습니다. 함께 실시한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결과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발표회나 전시회 등에 대한 참여율은 5.8%로 지난해와 비교해 1.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 경험 비율도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8.6%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단순히 관람만 하는 활동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2.4회로 지난해보다 0.2회 감소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영화 관람률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6.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연차 소진율도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1인당 부여된 연차 16.7일 중 13.2일을 사용해 연차 소진율이 79.4%로 집계됐습니다. 연차 사용 목적의 주된 이유는 여행이 35%로 가장 높았고 휴식과 집안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입니다. 그중 노사 간 이견이 가장 컸던 사용자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로 조건의 구체적 예시로는 인력 운용과 근로시간, 작업 방식, 노동 안전, 임금 등이 꼽혔습니다. 통상의 판례에서는 산업 안전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근로시간 개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하는 자다. 이렇게 판단한 예도 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 자체는 구조적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발주자가 수급업체에 납품기일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지시에 해당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도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더라도 인력 운용 등 다른 카드까지 교섭 테이블에 꺼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공장 증설과 해외 투자, 합병 등 경영상의 결정이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노사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성 인정 기준인 구조적 통제에 대해 노사 모두 더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행정예고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받아야 할 수출 대금 1,180만 달러. 하지만 A기업은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금액의 빚이 있다며 서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 빚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채무였습니다. 사주 일가가 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겁니다. 전형적인 무역대금 미회수로 관세청은 위반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같은 무역거래를 악용해 외화를 빼돌리는 행위는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불법무역과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와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외화자산 도피 행위입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받지 않은 35개 업체에 대해 외환 검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올해 은행에서 지급 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의 차이는 약 2,900억 달러입니다. 관세청은 원활한 외화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무역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계 주요 인사와 외국 정상, 재외동포 등 4만 5천 명에게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연하장 발송 대상에 사회 발전에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새해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2년차를 맞아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연하장에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국산 초계함 광명함이 36년간 해양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오늘 전역했습니다. 포항급 22번째 초계함인 광명함은 76mm와 40mm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을 갖췄으며 지난 1990년 7월 취역 후 제5성분 전단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제3함대 사령부, 2012년부터 제1함대 사령부, 2024년부터 다시 제3함대 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7시간가량 추정한 끝에 함포 사격으로 격침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또 2015년 5월 속초 동방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신속히 출동해 선원 12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2017년에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탑건함으로 선발돼 탁월한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필리핀 국방부와 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해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을 잇따라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